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전진영입니다. 전력난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현황 어떤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절전법도 알 수 있는 에너지 백서가 서울에서 발간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이진수 한방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6월 1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해마다 전력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또 노후된 발전소 시설과 인재로 인해서 전력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에너지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백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박숙희 에너지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시에서 7번째 에너지 백서가 나왔다는데 이 에너지 백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예, 에너지 백서에는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종합 대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내용과 실적, 그다음 서울 시내의 전력이나 도시가스,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소비 현황이나 수급 동향, 그리고 자치구별 에너지 현황 등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는 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한 전국 대비 한 10.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16개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전력 소비량이 많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소비량은 한 47,0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신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좀 생산량 대비해서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2012년도에 10년 대비해서 한 7.5%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은 2010년 대비한다 그러면 한 0.1% 정도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저희 서울시가 전력을 많이 쓰는 광역자치단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공감하고 참여해 주셔서 에너지 절약에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달성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도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자치구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201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전력 사용량을 자치구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강남구가 전력 네.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2위인 서초구보다도 한 1.4배 정도 많았고요. 가장 적은 강북구 대비해서는 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 용도별로 전기 사용 용도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네. 서비스 부분에 사용량이 많은 구가 총 전력 사용량도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형 건물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다른 구보다 아주 월등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많긴 한데 서울시 자체에서 만드는 전력량은 거의 없죠.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2012년도에 서울 지역 생산량은 한 3,000기가와트 아워 정도입니다. 전국 대비한다 그러면 한 0.6%에 불과한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9년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적은 숫자이지만 3.5배 정도 증가했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전력 생산을 한 것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노력을 좀 확대해서 좀 더 전력 생산에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력 자체도 보통 이제 지역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력은 이제 주로 원자력으로 만들어지죠. 예, 저희 에너지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내 발전량은 한 64% 정도가 화력 발전입니다. 네. 그리고 한 30% 정도가 원자력 발전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수력이나 집단, 대체 에너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워낙 크게 있었어서 뭐 세계적으로도 좀 충격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보다 물론 작은 규모긴 합니다만 원전 사고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기능이 유지되려면 저희 다른 지역의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좀 구축하자라는 큰 비전 아래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생산은 느리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해서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자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일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양인 한 200만 TOE를 좀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네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뭐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뭐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요. 건물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체 에너지야 예전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보면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처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들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요새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이런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G 연료를 활용해서 그 연료의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서 만드는 저공해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연료전지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 해수 시설에서 그 나오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그 소각열을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 그리고 난지도 메리가스나 막 이런데 그 가스를 저희가 처리 시설로 만들어서 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뭐 지열 사업, 뭐 흔하진 않지만 풍력 사업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인데요. 네.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 태양광이라든가 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태양광 설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을 해주는 것 외에도 뭐 에너지를 물론 뭐 대체 에너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부분이나 뭐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공장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한 60% 정도는 가정이나 상업 부분의 건물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을 효율화하는 사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 기준이 시행 중에 있고요. 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BRT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미 지어진 건물 대상으로 해서는 뭐 창호 개선이라든가 단열재 교체, 뭐 LED 교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낭비 요인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본다 그러면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나 서울 플라자 호텔 같은 경우에 BRP 사업을 통해서 현재 한 14%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네. 또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그 조명을 불필요한 시간에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이런 자동 센서를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는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이 이제 추진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성과가 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표가 원전 한 1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 한 200만 TOE를 좀 줄여보자라는 목표 아래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예.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34만 TOE를 좀 줄이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대비 한 67% 정도 저희가 달성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쯤까지는 200만 TOE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 내에서 특별히 이런 지역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시범사업 지역이 있나요? 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주민들이 이제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이 절약이나 효율화 이쪽을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작구에 있는 성대골 마을이 있습니다. 네. 최초의 마을 한 60여 가구 분들이 참여했다가 지금은 500가구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자체적인 에너지 절전소,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운동을 주민들께서 하시는 거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한 30% 이상 에너지 절감을 하셨다고 나타나 있고요. 네. 지금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주민들께서 에너지 교육도 받으셔서 다른 지역에 에너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절약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인근 초중학교 방과후 수업에 에너지 강사로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다른 금천구의 세제미 마을, 강동구의 십자성 자립마을, 이런 마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절전 운동도 하고요. 또 이 새는열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효율화 사업까지 하고 더 발전해서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까지도 이제 주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의 우수 사례를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에너지 절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 이 마을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이신지, 그리고 또 서울의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생산, 절감, 효율화 사업을 그 연속 선상에서 지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고속 차량 기지나 이런 대규모 단지에 20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상반기까지 저희가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1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단계가 사실은 좀 양적 위주의 목표 관리 였다 그러면 저희 이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좀 더 시민 참여를 높이고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전력 자립률 좀 강화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좀 다듬어서 저희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이 많이 마련돼 있어도 사실 시민들이 동참을 해줘야만 이 정책이 또 성과를 발휘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말 많으신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 가정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에너지를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절감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현재 한 168만 명 시민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여기 가입해서 에너지 절약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는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을 통해서 아파트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에너지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동참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대표적인 것이 저희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 전력 빼놓는 건데요. 네네. 사용하지 않는 비데라든가 정수기,
TV 셋톱박스 뭐 이런 것들 꺼주시는 네. 작은 실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시에서 시민들하고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홈페이지에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박숙희 에너지정책팀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I'm ready. Are you ready? 저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많이 들어봤죠? Are you ready? Well, are you ready? You are? Good. 다른 사람이 준비됐는지 궁금하실 때 Are you ready? 질문해도 됩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으면 Are you ready? 다음에 원형 동사를 붙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갈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to go? 시작할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to start? 이때는 발음 주의하셔야죠. R 발음, R, ready, ready. 과장되게 연습 몇 번 하시면 많은 도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게 좋겠죠? Are you ready? Ready. Great. Are you ready to practice? Good. Practice makes perfect. Great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bye.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씨가 TY머니 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 원과 보증보험 36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 2010년 7월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2011년 9.31%, 2012년 9.06%, 지난해 8.61%로 매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약세를 이어가 조사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5.62%에 그쳤습니다. 도시가구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으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5%에 달했습니다. 이는 8.2% 수준이었던 1993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구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10%라면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가 10%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2분 3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수 동서용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냥 소화불량은 알겠는데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어떤 건가요? 네, 기질적인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꽉 찬 느낌, 그리고 밥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빨리 배가 불러버린 느낌이나 아니면 명치 주변에 통증이나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지만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는 이런 증상에 해당되는 합당한 소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네, 더 자세히 진단을 받으시려면요. 위내시경에서 문제는 없는데 식후 축만감, 조기 포만감, 상복부 통증, 속쓰림 중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이 진단을 받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어서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네. 성인의 약 25%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여자에서 남자보다 흔하게 발생하고요. 전체 소화불량 환자 중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 앓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내시경에서도 별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네. 좀 혼자 진단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장 운동을 연구한 것을 보면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간 후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위 운동이 지연되거나 또 식후에 위 저부 부분이 이완이 돼서 음식물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완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운동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는 또 약 한 40%의 환자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위 운동이 저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더 예민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경향이 있고요. 또 급성 스트레스에 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성 위염이다 아니면 스트레스성 위기능 저하다 이런 정신적인 요인과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다 되지는 않고요. 네.
즉 정리를 하자면 명확한 원인과 병태 생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명확한 원인이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은 그냥 내가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증상이 심각한 증상인 건가요? 네, 사실 이 증상은 만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제 괴로운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그냥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이런 환자들 중에서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음식물을 삼킬 때 목이나 식도 부분에서 걸려서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있다거나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6개월 내에 본인 체중의 10%가 감소한 경우, 또 출혈이 있다거나 대변이 검은빛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넘어서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기보다는 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면 아무래도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연관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연구에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소화불량증 환자가 특정한 음식, 특히 커피나 매운 음식, 또 고지방 식이를 섭취할 경우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약물로는 아스피린이나 우리 관절염이나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약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에서 이런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기 때문에 약을 그냥 이렇게 계속 달고 드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담배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진 않지만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화불량증이 체질에 따라서 좀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이런 것을 이제 환자들이 한의사들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이 한약 처방을 위해서 환자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식습관을 살펴보면요. 이 환자들한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은 나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환자들은 특정 음식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유형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은 한의학적으로는 복부나 맥을 진찰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먹자마자 그냥 소화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소화력 자체가 즉 위의 운동성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식욕이 저하되어 있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향이 있고요. 밥을 먹으면 피로하다. 그리고 식곤증 이런 걸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후자 즉 어떤 특정한 음식에 반응하는 경우는요. 그 환자 본인이 특정한 음식에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빈도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은 소화불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항진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체격은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체격이 작아도 윗배가 불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환자들이 사상체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전자의 경우에는 소음인 경우가 많고요. 후자는 태음인 경우가 많고 또 소양이는 반반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체질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체질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까요?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음식 자체의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통해서 위장의 운동성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로 음식 후에 조깅이나 식사 섭취 후에 조깅이나 산책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불량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 소화불량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밀가루나 유제품이나 아니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런 소화불량과 다르게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배고픔이 자주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커피, 차, 고지방 식이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상담실 이진수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좀 소화불량증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물정의 0945번으로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 상담하실 분들은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 프로그램을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면 상당히 좀 운동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마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내용이 좀 공감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화불량을 느낀다고 하면 집에 항상 약을 좀 비치해 놓고 양약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괜찮나요? 네, 양약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경우인 것 같고요. 안 그런 네.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쓰는 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주로 쓰이는 양약은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약이나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 네. 그리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이나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위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장 증상보다 이러한 양약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이 부작용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양약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생활요법이나 아니면 대체의학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오래 먹는 것보다는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효과가 있는 한약도 있나요? 네, 그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한약을 투여한 군, 그리고 가짜약, 밀가루 약을 이제 약이라고 속여서 투여한 군, 그리고 양약 중에서 대표적인 약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투여한 군 세 군으로 나눠서 한 연구를 보면 네. 한약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가 약 60%, 그리고 밀가루 약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가 25%, 그리고 양약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가 35% 정도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한약을 쓴 환자가 훨씬 효과가 좋았는데요. 네. 이 연구는 사실 그 한약 중에서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화기 약을 쓴 연구이고요. 네. 실제로 한의원에서 약을 투여할 때는 일률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체질별, 증상별로 맞춤 한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실제 치료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체감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환자가 한약에 100%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한약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상담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요. 5598번님께서 저도 만성적이고 심각한 소화불량증을 앓고 있는데 장 마사지를 강하게 하면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장 마사지라는 건 스스로 좀 약간 이렇게 배를 좀 잘 만져주는? 이게 네.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이제 장 마사지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환자들을 보면 네.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환자 중에서 위의 기능, 그러니까 위의 운동성이 저하된 환자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장 마사지를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음식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공복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무작정 막 배를 만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의학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명치와 배꼽의 중간선을 잇는 부분의 상완이라고 하는 혈자리와 네. 그리고 치골과 배꼽 중간인 하완이라는 혈자리와 네. 배꼽 양층에 손가락 한 2마디 정도가 떨어져 있는 천추라고 하는 혈자리 4가지를 한 3초 정도 누워서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네. 또 서서는 복부를 가볍게 두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복직근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위장 운동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1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평소에 회식이 많은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회식을 하는 날이면 꼭 다음 날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이 먹는데도 비해서 살이 찌지 못하고 오히려 빠집니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회식을 피할 수는 없고 술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되도록 기름진 안주를 피하는 게 나을까요?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할 때라면 소화불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이 밤에 술 마시는 것 그리고 술하고 보통 같이 동반되는 안주가 좀 칼로리가 높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소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죠? 네, 당연합니다. 그 고칼로리 음식이나 술은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소화불량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지방간이나 간경화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체중이 자꾸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서 자꾸 체중이 빠진다 이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환자들을 보면 지속적인 음주가 위장관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음주한 분들은 보통 다음날 속이 쓰리다라고 하거나 네네. 아니면 대변을 묽게 보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고지방식이는 당연히 이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은 줄이는 것이 좋고 동의보감에서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양생의 방법 중 하나로 과음하거나 밤에 먹는 것을 금지하도록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술자리를 아예 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꼭 네. 가야만 하는 회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화에 조금이나마 덜 나쁜 술 종류라든가 안주 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조금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네. 저는 음주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그 먹다 보면 가끔 숙취가 덜한 술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술을 드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또 환자들이 안주를 많이 먹어야지 위가 덜 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네네.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안주를 많이 먹고 바로 잠들게 되면 그만큼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야식과 음주를 많이 하시는 환자들의 복부를 진찰해 보면요. 배꼽과 명치 중간에 상완이라고 하는 혈자리 부근이 벙벙하게 탄력이 소실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혀가 부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네. 만성적인 소화불량 상태를 말해줍니다. 네. 하지만 또 빈속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속쓰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장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속이 더 쓰리기 때문에요. 네. 부담이 가지 않는 가벼운 안주와 함께 가벼운 음주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할게요. 8754번님,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됩니다.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공복이 안 좋다고 해서 우유를 한 잔씩 마시고 나와요. 그런데 소화불량은 여전합니다. 누가 우유가 소화불량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아침에 우유 대신에 과일을 먹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위장약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위장약을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아침에 공복이 안 좋다라고 해서 우유 한 잔 마시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 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복이 좋을까요? 우유는 사실 칼슘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그런 음식이지만 사실 소화에 도움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아. 네,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 중에서 우유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사람에 따라서 유제품에 대해서 특히 소화 기능 저하를 보이는 환자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유 대신 가벼운 죽이나 아니면 주스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유보다 과일이 더 좋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일엔 산이 들어있으니까 네네. 먹고 나면 약간 속 쓰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특히 공복에 좋은 과일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신과일이 소화에 좋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게 신과일이 위산 분비를 왠지 과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염에 자극을 줘서 악화시킨다거나 할 것 같은 오해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본인이 먹어서 부담되는 과일이 아니라면 어떤 과일이라도 소화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게 위장약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인데요. 네. 위장약 중에서 위산과 관련된 약으로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뭐 프로톤 펌프 억제제니, H2 수용체 기량제, 뭐 위산 중화제 이런 게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미 위장에서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위산이 생산되는 기전 자체를 차단해서 그 위산이 분비되는 것 자체를 줄이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보다는 위산이 생산되는 기전을 차단시키는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약 중 대표적인 약이 우리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네. 보통 위장약은 짧게 먹어서는 부작용이 없지만요. 2년 이상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는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위에 위산이 줄어들면서 위가 쭈글쭈글해지는 이런 위염, 이런 게 10에서 20%까지 보고된 바가 있고요. 네. 또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의 감염이 증가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이 과히 좋은 것은 아니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로 온 또 다른 사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화불량이 평소에 좀 자주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양한 증상들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882번님께서 식사 후 바로 소화가 안 되고요. 특히 왼쪽 갈비뼈 아래쪽 배가 좀 당기듯이 아프고 등 쪽도 뻐근하게 아픕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사실 우측이 그렇다고 하면 우측에는 간이나 담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네. 왼쪽이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심각한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요. 물론 심각하다고 하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지금은 단순한 위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있고요. 증상이 뭐 점점 악화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식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본인에게 부담되는 음식을 줄이거나 네. 과식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갈비뼈 쪽이라면 이렇게 큰 증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4360번님은 오른쪽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가스가 차서 늘 시원하지가 않고 처방약을 복용해도 사흘 동안은 약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약효가 없고 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갈비뼈 쪽이 좀 아프고요. 설사는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면 예. 간 질환이나 아니면은 담낭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것만으로도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 옆구리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생활요법이나 아니면 약물만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대체의학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9번님께서 식사를 하다 보면 목에 음식물이 걸리는 느낌이라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소화는 잘 되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목에 음식물이 걸려도 좀 불편하다는 증상도 있네요. 네, 그거는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는 뭐 식도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한의학적으로는 매핵기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매핵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요인이랑도 관련이 높고요. 네, 한의학적으로 이게 한약을 쓰거나 침 치료를 하면은 되게 반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진수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휴대전화 문자로 7387번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992번님께서 저 투데이 고정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번 주 유석현 앵커의 휴가로 제가 일주일 동안만 대신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 수도권 투데이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